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하면서 교통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드론을 투입해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와 말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두 차례 나타납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례 없는 더위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불볕더위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뇌졸중은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발병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 80% 정도 기능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뇌졸중과 재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휴가철 최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7말 8초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하면서 교통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는 드론을 투입해 난폭 운전이나 전용차로 위반 같은 이른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도 7월 말, 8월 초에 가장 많은 휴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의 4분의 1 이상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 사이를 꼽았습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전국에 걸쳐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 기간에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만 하루 평균 471만 대, 특히 휴가지로 떠나는 차량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장 많고 돌아오는 방향은 8월 3일부터 이틀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 주 도로마다 배치된 암행 순찰차들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로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을 수시로 단속하고 경부 고속도로 등엔 드론 32대가 투입돼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하늘에서 복귀 입은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청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창의성과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학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주니어 닥터 과학체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만나는 나노세계, 첨단 나노과학과 소재, 분석법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아주 얇은 10억분의 1m의 초미세 나노과학에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학교에는 저런 전자현미경 같은 거 없으니까 직접 못 보고 그냥 실험하는 영상으로 이렇게만 보는데 여기 와서 이제 직접 하는 거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아요. 금 나노 입자 합성 체험은 학생들에게 나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미래 과학도를 꿈꾸는 이들에게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로봇공학자가 꿈이었는데 다양한 분야랑 접목을 시켜서 해보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약간 꿈이나 미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해 12회를 맞는 주니어 닥터는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주는 행사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이 4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청소년 9천여 명이 15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이란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전국 최대 과학체험 행사인 주니어 닥터가 청소년들에게 창의성과 꿈을 키우는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다음 달 초와 말 두 차례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뜹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슈퍼문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차례입니다. 특히 8월 31일은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38만 1,586km인데 이번엔 2만 4,000km 이상 가까운 35만 7,176km입니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두 차례 슈퍼문 기간 중 21개 지역의 해수면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단계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후도로 쪽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가 돼서 도로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마산 지역하고 목포 뭐 이런 지역인데 또 밤과 새벽 시간대 해수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오는 2023년쯤 인도와 공동으로 달 남극에서 무인 착륙 탐사에 도전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달 탐사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켓 발사와 달 탐사선 개발은 일본이 맡고 인도는 착륙선을 개발해 2023년쯤 무인 착륙선을 달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착륙선은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남극지대에서 분석 장치를 이용해 물 검출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업이 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지역의 대기업 1곳과 대구 지역 측정 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기업은 국내 최대 아연 생산 공장인 영풍그룹 석포재련소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기동단속반 조사 결과 석포재련소는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해 2016년부터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측정 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실측값이 허용기준 EPPM의 19배를 초과했는데도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과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시원한 곳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발만 담그는 것이 아쉬운 피서객들은 아예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밤 9시까지 해수욕장이 개방돼 수영으로 열대야를 달래는 겁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날씨도 많이 꿉꿉하고 그랬는데 여기 부산 오니까 지금 장마도 다 지나가고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누광 밑에는 돗자리를 편 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야식은 그야말로 꿀맛. 더위도 식히고 배도 채우는 일석이조 피서법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집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음식을 싸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에요. 한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에 아예 운동을 선택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열치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오늘 아까 점심 때 너무 더웠는데 지금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를 피해 시민들은 곳곳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달랬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례 없는 불볕더위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불볕더위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불볕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작년 여름 무더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114년 만에 사상 최악의 불볕더위가 닥쳤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볕더위라는 말을 할 때 정확히 몇 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불볕더위라고 하면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를 거죠? 쓰죠. 네. 이거는 이제 33도 이상일 때를 이제 우리가 폭염, 불볕더위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이 폭염주의보를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에 일단 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이 33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이 엄청 더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국 그 폭염 일수가 35.1일이었다. 그러면 33도 이상 된 날을 갖다가 평균을 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이 폭염은 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치명적인 생명이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죠. 생명기상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렌스 칼크스타인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자, 미국에선 여름철 폭염으로 매년 평균 1,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 가장 더울 때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도 기온이 35도가 넘는 매우 더운 날에는 사망률이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기상현상이 폭염이었습니다. 1994년이 작년 이전에는 가장 더웠던 해인데 이때 3,384명이 단일 기상절로 인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뭐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526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뭐 올해도 불볕더위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심했죠. 프랑스는 이제 6월 28일 갤러르그 르몽투스에서 45.9도의 새로운 전국 기온 최고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이 기록은요 2003년이었죠.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15,000명이 사망했던 폭염 기록을 오래 깼습니다. 벨기에 기상청과 협력하는 와우 네트워크 관측에 따르면 벨기에에서는 곳곳에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서 벨기에 당국은 어제 해안지대를 제한 저녁에 폭염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독일 링겐에서도 최고 기온인 42.6도를 기록을 했고요. 폴란드, 헝가리 등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로 40도 이상의 온도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현상은 쉽게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발생했다라고 유럽 기상당국은 보고 있던데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최근까지 유럽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클레어 넬리스 세계기상기구 대변인은 최근 유럽의 불볕더위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환경변화 연구소 부국장인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유럽의 열선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극한 상황 중 하나다. 라면서 남부 유럽에서의 열파의 가능성은 산업화 이전보다 10배나 커서 앞으로 더욱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20세기 말부터 거론된 지구온난화 현상은 규모와 범위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 지난 2000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즉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지구 전체에 걸쳐서 급격히 상승한 사례는 이번이 거의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네, 역시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불볕더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1995년 7월에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폭염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때 이제 미국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크나이넨버그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희생자 중에는 저소득층, 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고요. 밤에는 더워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유는 이제 도둑과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폭염 사망자의 지형도는 인종차별 및 불평등의 지형도와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2003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유럽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만 한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최고 기온 44도를 기록했던 프랑스에서도 한 15,000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유럽 폭염 사망자의 대부분이 에어컨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독거노인,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지역에서 식당에 냉동고를 차출했었는데요. 의료 인프라 또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에서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폭염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또 준비도 없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폭염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최악의 폭염 매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심각한 폭염 발생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죠. 독일의 이제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 등의 연구진이 2018년 8월이었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뭐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온실 지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류의 이제 앞으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핫하우스, 이제 고온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상태의 지구가 된다는 뜻이죠. 이 핫하우스는 기존의 그린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 그린하우스였다면 핫하우스 형태는 4도에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핫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진입해버리면 인류가 탄소가스 발생을 아무리 줄이려고 애써도 지구 시스템이 변하면서 모든 노력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 록스트림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의 그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저자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폭염은 지구가 핫하우스로 향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있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류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막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참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폭염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작년은 뭐 거의 최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40도를 넘었고요. 41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올여름은 작년 여름처럼 뭐 최악의 폭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층의 티벳 고기압, 이 상층 고기압도 작년만큼 발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덥지 않은 여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히 평년보다는 무덥고 습한 여름은 될 겁니다. 불쾌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요.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폭염은 무서운 재난이다. 이런 인식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철저히 폭염에 좀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폭염은요,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비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를 좀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폭염도 법정 재난이 됐는데요. 이 말씀하신 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 근육이 재기능을 못하면 심부전은 물론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심장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부전의 일종입니다. 환자의 70%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병이지만 절반 이상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나 흡연,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개는 또 몰라서 이 리포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대해서 처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유전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라민 단백질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와 가족들의 심근세포를 이용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로 라민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거나 교정하면서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라민 변이가 일어나면 특정 신호전달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 라민의 뮤테이션이 질환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질환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전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이런 어떤 표현형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라민 유전자의 변이 원리를 이용하면 기존 약물로도 확장성 심근병증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위암 환자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위암 환자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위험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위암 병력에 있는 환자의 85%는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비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은 3.72배, 골감소증 발생 위험은 2.8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위암을 겪은 환자들에게서 수술 후 위산이 줄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만큼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의 경우 청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해롭고 심할 경우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담배는 열을 이용해 발생한 전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로 압축한 담뱃잎을 가열하는 권련형과 액상을 사용하는 액상형으로 나뉩니다. 국내외 담배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담배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전자담배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함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이 크게 늘어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유전자 변이가 일반 담배보다 6배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기구나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배터리와 가열 장치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때로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폭발해 흡연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7세 청소년은 아래턱에 구멍이 뚫리고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가 폭발해 육군 병사 1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얼굴 등에 상처를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필 경우 니코틴 중독뿐 아니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매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0대 이상 장기 흡연자는 다음 달부터 암 사망 1위인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54살부터 74살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폐암 검진 사업을 8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사업은 만 54살에서 74살 남녀 가운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감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의 흡연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로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폐암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비는 약 11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10%인 만 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국민 45명 중 1명꼴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처방 환자 중 여성 비중이 90%를 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의사들에게 발송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은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뇌졸중과 재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뇌졸중 사실 주로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이런 날씨에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졸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졸중이란 뇌 혈관성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질환인데요. 국소적 또는 전반적 뇌 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3, 4배 정도 많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막히는 경우와 서서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팔다리 힘이 약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방세동에 의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서서히 막히는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없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이 없어져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해서 혈관이 서서히 막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이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재활치료가 꼭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를 하는 게 예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네, 쥐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뇌경색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에 한 구는 좁고 장난감도 없는 우리에 두고 또 한 구는 넓은 방에 풍부한 장난감을 제공한 우리에 두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풍성한 환경을 제공한 군에서 기능 회복이 더 좋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다면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절이 굳고 근력 회복이 덜 이루어지고 다리 혈전 위험성이 높아지고 폐로 혈전이 이동하면 호흡곤란으로 급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폐렴의 위험성이나 소변 감염 등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요. 욕창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뇌졸중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앞서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죠. 각각 재활치료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뇌경색과 뇌출혈은 초기 치료법이 다릅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4 내지 5시간 이내에 혈관을 다시 재관류시키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뇌출혈은 출혈량이 많아 뇌압이 높아질 경우에 수술로
출혈 부위에서 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재활 과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환자의 회복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처음 출혈량에 따라서 마비가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활을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과 달리 뇌출혈은 뇌조직에 직접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정상 조직을 잠시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눌렸던 정상 뇌세포가 기능을 회복하여서 마비가 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럼 이 뇌졸중에 대한 재활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재활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 회복은 발병 3에서 6개월 안에 80%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재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운동치료, 또 일상생활 동작 훈련 및 삼킴을 도와주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자 개인별 요구에 맞추어서 환자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재활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중요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기능 회복이 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0에서 20%의 기능 회복은 꾸준히 일어나게 되고요. 2년까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활 치료의 골든 타임을 지키고 스스로 운동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혹시 재활 치료를 하면 뇌 기능도 회복이 되나요? 네,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습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즉 뇌는 외부의 자극,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여러 기능 검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뇌의 손상이 작은 경우는 손상 주위의 뇌 영역에서 손상 부위 뇌의 기능을 대체하고 뇌의 손상이 심하면 반대측 뇌에서 손상 부위 뇌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즉 재활 치료를 하면 그 기능을 위하여 뇌는 어떻게든 연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한데요. 자, 이 재활 치료를 받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뇌졸중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뇌졸중이 약한 경우는 일주일이 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뇌졸중이 중한 경우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예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환자의 기능 수준이 가장 큰 요소이며요. 나이, 환자의 치료 의욕 등이 중요합니다. 기타 내과적, 정신사회적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재활 치료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군요. 아직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없습니다.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살아있는 뇌세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지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을 이용하면 지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 또는 죽은 뇌세포와 같은 기능을 똑같이 복제한 새로운 뇌세포를 심는 연구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뇌졸중은 참 후유증이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제일 크고요. 반신마비요? 운동의 마비, 그다음에 감각의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언어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어증 기능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반신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오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정말 커질 텐데요. 이 죽은 뇌세포를 되살려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저희가 소개해드릴 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날이 더우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불볕더위엔 뇌혈류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또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게 나도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불볕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냉방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